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면서 골 손실로 인해 뼈가 약해져 생기는 질환인데요. 약한 충격이나 압력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 골다공증 환자에게 골절이 발생할 경우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다양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대한골대사학회 통계 자료를 보면요. 실제 골다공증 환자가 고관절 골절 이후에 1년 내 사망률은 14.7%, 2년 내 사망률은 24.3%로 웬만한 암보다 사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꽤 심각한데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평소에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우리병원 김재혁 원장과 함께 골다공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골다공증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30대 후반부터 뼈의 노화 과정인 골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골다공증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고 골절이 되고 나서야 발견되기 때문에 평생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혁 원장과 함께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주제인 골다공증이란 네네네. 어떤 질환인가요? 골다공증은 원래 정의가 골의 강도가 약해져서 뼈가 잘 부러지는 그 골격계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 강도가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골 강도는 사실 골양과 골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골양이라고 하면 시멘 콘크리트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근데 골질은 그 기둥이 어디에 세워져 있고 철근 콘크리트, 철근을 어떻게 엮었느냐 이런 구조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 구조적인 측면은 우리가 측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네. 그래서 골양을 주로 측정을 합니다. 그게 골밀도 기계에서 주로 측정을 하는데요. 골밀도에서 마이너스 2.5 이하가 되면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그게 절대적인 수치는 사실 아닙니다. 그 나이와 관련해서 가령 내가 내 연령에서 어느 정도 표준 편차에 있느냐 이건 사실은 좀 더 상대적인 수치거든요. 그래서 내 평균 연령의 사람들보다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를 보는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골다공증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뼈라고 하는 게 우리 신체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장기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유기 물질, 인이나 뭐 칼슘들을 보관하는 저장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뼈가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대사 활동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활발하게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뼈가 흡수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뼈가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흡수 작용이 좀 더 증가를 하고 만드는 그 작용이 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 균형이 깨져서 우리가 흡수가 된 만큼 뼈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뼈의 구조가 약해지고 또 골량이 줄어들게 되는 질환입니다. 네. 아무래도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나이를 먹으면 다 골량이 감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여성이 좀 더 한 3-4배 정도 높습니다. 아마도 그 우리 에스트로겐과 관련돼서 호르몬 변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게 나가는 사람들이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쉽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성 질환들 중에 자궁 적출술, 난소 절제술 하면서 조기 폐경이 되는 분들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빨리 그 골다공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약물 중에서도 스테로이드 약물을 많이 쓴다든지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많이 쓰게 되면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유전학적인 경향도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골다공증 골절이 많이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넘어지지 않았는데도 비외상성 골절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의 자녀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음주라든지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유독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동 안 하시는 분들도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만한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증상은 딱히 보고가 되는 게 없고요. 다만 이제 너무 저체중이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폐경의 위험이 있게 무월경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내가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해서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MRI를 찍게 되면 저 골다공증 수치가 얼마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MRI는 되게 비싸고 좋은 장비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MRI는 뼈에 대한 검사가 CT보다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뼈하고 살을 잘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CT 같은 경우에는 본 세팅이라고 해서 뼈의 구조를 좀 볼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그게 경험에 의해서 그 사람마다 좀 수치가 많이 이게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도를 측정을 할 수가 없고요. 골밀도 기계로 따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식으로 손목이나 발목에서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도 면에서 보면 척추나 그 골반에서 측정하는 거를 더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밀도 검사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며 또 뭐 어느 정도 자주 해야 되는지요? 그게 위험인자와 관련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 기준이랑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65세 이상의 여성분들과 70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는 걸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65세 미만이다 하더라도 조기 폐경을 했다든지 고위험성군, 그러니까 고위험 유서라고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너무 저체중이다. 그리고 그 비외상성 골절의 기왕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외과적인 수술로 뭐 폐경이 빨리 왔다든지 이런 분들은 65세 이하라 해도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그 질환 중에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관절염으로 인해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하셨던 분이라든지 그 유전학적으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골다공증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나이가 들면서 골 밀도가 낮아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도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더 튼튼해지는 사람은 없는데요. 그 나이가 고려했을 때도 정상인과 비교해서 내가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걸 골다공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임상 경험으로 보면 특히 남자분들 경우에는 70대, 80대 수술을 해도 우리가 허리에 핀을 박거나 뭘 할 때 정말 단단하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나이가 젊으신데도 그렇게 약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남성이 한 7%, 여성이 한 35% 정도 유병률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좀 더 골다공증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유전적인 경향도 있는데 한 40에서 80% 정도가 유전적인 경향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나 그런 분들이 그 골다공증에 기왕력이 있다고 하면 딸 자녀분들도 그럴 위험성이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유전자로만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것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다 유전적 질환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그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흡연을 많이 하거나 과음을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운동을 원래 안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골다공증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절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나이 들은 어른분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아예 이제 침상 안정만 하도록 또 이렇게 종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뼈라고 하는 게 약간의 스트레스가 가해져야지 골단, 그 골 끝에서 스트레스에 반영하면서 골 흡수가 이루어지면서 골 생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무중력 상태에서는 골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쉬는 것만이 대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운동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골 형성이 오히려 지연이 되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커피나 홍차 그런 음식물에 의해서도 별로 좋지 않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병으로 먹는 약에서도 특히 위궤양으로 먹는 펌프 이니비터라고 해서 그렇게 위궤양했을 때 먹는 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먹는 약, 그 밖에도 우리가 항암제나 뭐 항응고제, 그다음에 갑상선 약들, 그런 약들이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골다공증이 이제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낙상이나 어떤 부상 위험만 조심한다면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볼 병은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골다공증도 그 장기간에 보면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거든요. 당뇨병의 경우에 당뇨 수치가 높다는 것만으로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데 당뇨가 오래되고 나면 여러 몸에서 합병증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망막이 손상이 된다든지 뇌졸중이 온다든지 심근경색이 발생을 한다든지 신부전증, 콩팥의 기능을 떨어지게 해서 우리가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골다공증도 만약에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 일단 한번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면 50% 이상이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혼자 생활을 할 수 없고 50% 이상이 요양병원이나 그런 쪽으로 입원을 해서 생활을 해야만 되고요.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도 거의 20% 정도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우리가 뭐 자궁 경부 내막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보다도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골다공증은 고연령층한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젊은 층은 뭐 안심해도 되는 것은 아니겠죠? 사실은 골다공증은 사실 65세 이상의 어른들한테 주된 관심이 대상이 되고는 있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관리해야 되는 병입니다. 우리가 그 나이가 먹으면 누구나 골량이 좀 줄어들죠.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골량을 500, 주머니가 500개 정도 이렇게 골량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1,500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20세 이상의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차로 골량이 소실이 된다고 하면 500개 만들었던 사람보다 1,500개 만들었던 사람이 많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총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 때 어느 정도까지 많이 올릴 수 있느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골 총량을 많이 올려야지만 설령 나이가 들어서 이게 소실이 되더라도 남아있는 양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라도 최대한 골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먹을 거랑 생활 습관이랑 운동이랑 그걸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조기 폐경을 한다든지 외과적인 수술에서 어쩔 수 없이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에 노출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관리되고 있는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줄 거 아니에요. 당신은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으니까 선생님은 이런저런 처치를 받고 이렇게 그 습관을 들이고 약을 좀 복용하고 이제 그 식습관이나 이런 걸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요즘에 관리되지 않고 있는 위험인자군이 제 생각에는 너무 날씬한 여자분들. 그래서 저체중인데 우리가 어른들이 장난으로 참새 모이만큼 뭘 먹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날씬한 허리를 위해서. 그래서 너무 먹는 게 없고 그다음에 운동량도 별로 없고 그런 분들은 제 경험으로 보면 나이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우리가 입이 짧다고 하죠. 그래서 먹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너무 많이 절제를 하시는 분들은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은데 누가 고지를 해주지 않잖아요. 이게 관리되지 않는 위험군이 있는데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골다공증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골다공증의 치료는 사실은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야 되죠. 근데 이제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적당히 잘 먹어서 체중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무게를 잘 유지를 해야 되고 사실은 2번째로는 그 뼈가 만들어질 때 햇빛, 우리가 비타민 D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외부 활동이 필요합니다. 실내 활동보다도. 그래서 햇빛이 드는 데서 하루에서 30분 이상 이게 광합성이라고 하죠. 이게 식물은 아니지만 그런 작용이 필요하고요. 3번째는 30분 이상 운동을 꾸준히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성인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먹는 약들이 한 주먹씩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이제 골루프스를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물 작용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당히 조절하시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복용해야 된다고 하면 보충제 같은 거,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하면서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비타민 D, 그러니까 광합성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자주 들리는데요. 이 비타민 D하고 골다공증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비타민 D는 장에서 이제 그 뼈의 원료가 되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무기질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뼈에 생착이 되는 거를 증가시키면서 골밀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비타민 D가 우리가 그 연구를 해봤더니 뭐 면역력에도 좋다. 그다음에 우리가 항염증 반응에도 좋다. 그다음에 우리가 걸어 다닐 때 균형 잡는데 그런 데도 좋다. 그다음에 심혈관계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햇빛을 받으면 우리가 비타민 D를 피부에서 합성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요즘에 그 생활 습관이 우리가 UV 차단제라고 해서 밖에 나갈 때 여자분들도 많이 그걸 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타민 D가 합성될 확률이 별로 없죠. 이게 피부가 노출되는 부분은 다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당뇨병이나 심장 질환부터 여러 가지 성인병에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들에 대한 유병률도 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비타민 D가 보충해주면 그런 거에 대한 골다공증뿐만이 아니라 그런 성인병이나 치매까지도 좀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들을 좀 섭취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골다공증 식사 지침은 꼭 골다공증만 아니라 일반적인 식사 지침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다 외우질 못하고 이렇게 적어왔는데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약 2회 이상 섭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지방 우유, 요구르트 등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조류라든지 들깨, 달래, 그다음에 무청 등을 많이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서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뭐 마그네슘 이런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짠 음식은 무기질 흡수를 방해를 하고 비타민 D나 그다음에 이제 칼슘 흡수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생선을 주 2회 정도 섭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콩이나 두부를 충분히 섭취를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무기질 섭취를 위해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꾸준히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중 미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쓴다.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너무나 체중 감량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탄산음료와 커피의 섭취를 줄이고 카페인이 들은 음식은 좀 피한다. 그리고 흡연을 피하고 술도 적게 마신다. 이런 일반적인, 그러니까 꼭 골다공증에만 해당되지 않고 일반적인 건강식이 되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칼슘 섭취가 중요한가 본데요. 우리가 꼭 보충제를 통해서 먹지 않아도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뭐 칼슘이 많이 드는 우유 선전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유나 치즈, 요거트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 어류나 해조류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멸치, 고등어 네. 그리고 미역 같은 데가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부도 꽤 함량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류 중에는 계란 한 개에 칼슘이 약 20mg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두부 한 무에는 700g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비교하면 두부가 훨씬 더 많이 칼슘 700mg 함량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인 고구마가 한 30mg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소류 중에는 달래, 근대, 고추잎, 무청, 냉이 이런 게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보면 뭐 겨울에 먹는 무는 뭐 인삼과 같다고 뭐 그런 말씀도 예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유관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귤 한 개에도 약 90mg 정도 들어있고요. 아몬드 한 알 정도에는 우리가 한 3mg 정도 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칼슘은 저지방 그리고 이제 단백질과 섭취할 경우 이게 흡수가 증가를 하는데 고지방식은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특히 짠 음식은 특히 콩팥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가족 중에 특히 이제 부모 세대가 될 것 같은데요. 골다공증 환자가 있다. 뭘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낙상을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낙상은 조심하되 운동은 계속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고 계속 쉬기만 하는 건 오히려 뼈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은 햇빛을 볼 수 있게 꾸준히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제 걸을 때 낙상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걸을 때 이제 넘어질 수 있는 상황 이런 방해되는 보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치워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어두운 조명이나 그런 것들은 피해 주시고 특히 어르신분들이 제 경험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저녁에 밤에 혼자서 목욕탕에 갔다가 미끄러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어두운 환경이고 또 물기가 있으면 잘 미끄러지잖아요. 네. 그런 데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에 낙상할 수 있는 빈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시고 특히 이제 뇌졸중으로 인해서 마비 등으로 보행이 힘드신 분들은 옆에서 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손에 꼭 보조기를 착용을 시키든다든지 그래서 낙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만 잘 마셔도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물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간혹 생수 대용으로 차나 음료 드시는 분들도 많죠.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이 대부분 차에는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보니까요. 물 대용으로 자주 마시다 보면은 카페인 적정 섭취량을 넘어설 수도 있어서 이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대신 차를 마시는 게 편하다면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장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보리차 또는 현미차를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차를 보관할 때는 식혀서 유리병에 담는 것이 좋고요. 맛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흘 이내에 빨리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골다공증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